여러분 오늘은 공식적으로 북아프리카 전역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이집트를 침공했던 골칫덩어리 이탈리아군을 시작으로 이를 지원하러 온 독일군, 북아프리카 주둔군, 그리고 영국군 이들이 맞짱을 뜨면서 2차 세계대전이 북아프리카까지 전선이 확대된 것이죠. 이제 어쨌든지 간에 북아프리카 전선의 승자가 가려질 시간이죠. 1943년 북아프리카 전선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전황이 돌이킬 수 없이 뒤집어진 시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943년 1월이죠. 영국 제8군이 추축군을 밀어내서 리비아 밖으로 튀니지까지 몰아내죠. 튀니스 남쪽 약 250km 지점에 스팍스라는 항구 있어요. 여기에 롬멜이 참모진을 먼저 보내죠.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차후 작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선발대, 서령대로 갔다고도 볼 수 있고 전술 지휘소를 먼저 보내서 간단 없이 계속 작전이 진행되도록 했다. 연합군은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튀니지에 군단 규모 병력이 들어왔잖아요. 이 병력을 아르님 장군이 지휘하는 것은 연합군이 막아낼 수 있어. 하지만 롬멜이 튀니지에 들어가서 기존의 자신의 병력과 아르님 장군의 병력을 가지고 튀니지에서 한바탕 칼춤을 추면 연합군이 또 여기에 한참 놀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연합군이 봤을 때는 롬멜이 튀니지로 간 자체가 군단 규모의 전투력이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거라고요. 이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전략 지침을 내리죠. 뭐라고 하냐면 튀니스와 비제르트를 연하는 선을 반드시 확보해라. 일단 여기를 확보를 하고 나면 여차하면 물량 때려 넣어서 추축군을 우리가 압도해버리겠다. 이러한 확약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튀니지 중부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추축군은 어땠을까요? 추축군은 튀니지 북부 해안의 항구를 보급기지로 일단 삼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들도 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튀니지 내에서 우세를 붙이는데 될 수 있으면 튀니지 내에 있는 튀니스 정도는 먹어주고 여차하면 동쪽의 알제리까지 나가겠다. 그러니까는 양측이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요 지형지물을 우선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추축군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튀니스 스팍스 중간 지점에 여기 수스라고 있어요. 여기를 확보하기로 해요. 여기에서 튀니지 중부에 있는 교차점 페이드를 차지를 하고 서쪽에 보면 50km 정도 가보면 거기 스베틀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여기 지도를 보세요. 수스, 페이드, 캐세린역포 여기를 점령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형적으로 유리한 방어선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져요. 1943년 1월인데 독일군이 지금 영국군하고 미군 상대하기도 바쁜데 프랑스군을 공격을 해요. 이때 프랑스군이 주로 어디 있었냐면 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협력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셀티아 이 주변에 있었어요. 여기를 굳이 가고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때립니다. 이게 느낌이 뭐냐면 연합군을 공격하러 가다가 잠깐 니네 좀 일로 와봐.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응징을 했다는 거죠. 프랑스군이 지금 배신한 상태잖아요. 연합군에 항복을 하고 연합군에 지금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신한 프랑스군 일단 얘네하고는 계산할 게 남았어. 이런 성격으로 프랑스군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공격했을 때 독일군이 크게 피해를 입어서 3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프랑스군한테? 여러분 지금 처음 들었죠? 프랑스군이 누구한테 피해 입혔다는 거.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기세가 달라진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독일군의 기습에 당해서 놀란 상태의 프랑스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전술이나 아니면 독일군의 무기 장비의 우수성도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심리적 기습은 당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당시 본토에 있는 프랑스군보다 식민지 전선에 나가 있는 프랑스군이 더 정예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에게 밀리지 않는 것이죠. 독일군이 여기서 충격을 받긴 했지만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러한 프랑스군이 지금 영국군하고 연결 작전을 해서 얘들이 합동 작전을 하면 더 큰일 나겠구나. 한 번 더 때리자. 정확히 1943년 1월 30일에 독일 제21 기갑사단이 페이드 일대에 있는 프랑스군을 공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영미연합군이 긴장하고 있는데 영미연합군으로 간 게 아니라 프랑스군을 기어이 한 대 쥐어받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대를 뺀 거예요. 굳이 박쥐 프랑스에 대한 독일군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 먹고 공격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죠. 구체적으로 프랑스군이 갖고 있던 전차 21대가 완파되고 야포 52문이 완파됐어요.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200대가 완파되고 3,500명의 전사상자 및 포로가 발생했다. 프랑스군이 큰 피해를 입죠. 이러한 교전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튀니지에서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던 영미연합군 측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첫 번째 경종은 뭐겠어요? 독일군 장난 아니구나. 롬멜 쏴라 있는데 그랬겠죠. 두 번째는 역시나구나. 프랑스 얘네 진짜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대로네. 이거 결국
튀니지에 와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프랑스군이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요 앞에도 도와주다가 한번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 한심한 부대를 도와줘야겠다고 한숨 푹 쉬고 일부 부대를 보내서 프랑스군을 구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 영국군이 안 움직여요. 미군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공격을 하려고 준비했던 미 제2군단의 계획을 흐트러놓습니다. 총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31일에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못하죠. 프랑스군 도와주느라고. 그러는 사이에 독일군이 세이드 일대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방어 준비를 잘 갖춰놔요. 미 제2군단으로서는 호기를 놓친 셈이죠. 2월 3일에 미 제2군단이 공격하긴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943년 3월이 되죠. 이때 북아프리카 연합군이 대폭 증원을 받는데 가장 상징적인 존재, 무엇이 도착했다? 문이 열리네요. 그리고 뭡니까? 네, 셔먼 전차가 들어오는 거죠.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미국의 최신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와? 패튼 장군이 들어오는 거죠. 제2군단장으로 부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롬멜하고 붙느냐? 아니에요. 롬멜은 이때 보고 겸 병치료를 위해서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죠. 이때가 3월 9일인데 히틀러가 너 다시 북아프리카로 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북아프리카는 누가 지휘하고 있느냐? 아르닌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군 제8군 얘기를 해야 됩니다. 3월 중순에 몽고메리 장군이 영국 제8군에 명령을 해서 총공격을 해라. 독일군을 몰아붙여라. 때가 왔다. 드디어 마레스 일대에서 추축군의 남쪽 측면을 공격하도록 시키죠. 이 공격으로 추축군이 엔피다빌이라고 있어요. 이 동쪽 해안가까지 쫓겨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상상되세요? 영국군, 프랑스군이 2차 세계대전 초기에 해안가에 몰려서 포위대에서 경멸될 지경에 놓였죠. 거기가 덩케르크였는데 이번에는 북아프리카의 엔피다빌에서 추축군이 해안가에 몰려가지고 역으로 자신들이 경멸될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몽고메리가 그렇게 몰아놨을 때 패튼 장군이 3월 17일에 전 사단에 공격 명령을 내리죠. 특히 제1기갑사단에 해안까지 공격해라.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전투란 게 그런 것이죠. 폭우로 길이 진창이 돼서 부대가 진격 자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50km를 진격을 해서 맥네식라는 곳까지 갔지만 독일군이 방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 독일군을 완전히 경멸하진 못하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게 3월 22일에 엘구에타 전투. 여기서 미 제1기갑사단하고 독일 제10기갑사단이 만나서 교전을 벌이죠. 그리고 3일 동안 여기서 덕파이트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개싸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작전을 하는데 개싸움이 됐을 때 그 다음 이기는 건 누구냐? 체력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지원을 풍부하게 받는 미군이 이깁니다. 미군이 매우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 시점 이후로 독일 제10기갑사단은 완전히 무력화되어서 다시 전장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이냐? 전과 확대 및 추격입니다. 이것을 공격의 꽃이라고 해요. 패튼이 이때 2개 사단을 투입을 해서 도망가는 독일군 제10기갑사단을 포함한 잔적을 완전히 경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패튼 장군이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술적인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 보병사단을 5달밖에 안 됐는데 가장 어려운 작전, 공격 작전의 꽃이라고 하는 전과 확대 및 추격에 투입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짓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 사료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공격을 하자마자 제9보병사단이 스스로 독일군에게 포위가 됐다. 그리고 9일 동안 고전을 했다. 120명이 전사했다. 9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 820명은 사라지거나 포로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1차 사료를 껍데기를 하나 더 까가지고 들여다보면 대대장이 8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대대장이 1개 사단에 8명이 죽었다고요. 9일 동안 포위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유출할 수 있죠. 첫 번째로 대대장이 전사를 해서 부대 지휘체계가 마비되어서 포위를 풀고 나올 수가 없었구나. 또 두 번째는 대대장이 8명이나 전사했어? 창설된 지 5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대장이 스스로 솔선수범을 해서 부대원들을 이끌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대대장이 그렇게 많이 죽었겠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유추할 수 있습니까? 대대장이 8명 죽었을 정도면 중대장, 소대장은 말할 것도 없겠구나. 이것도 자연스럽게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차 사료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구하기 위해서 패튼 장군이 3월 30일에 특공대를 보내는데 호위를 3일 동안 풀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차를 10세대 잃고 말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패튼 장군의 약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1차 사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패튼 장군한테 당시에 상급자였던 알렉산더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구해오라고 지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좀 디테일하게 하란 말이야. 이것을 여러 차례 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튼 장군의 장점이자 단점이 나오는 거죠. 목표를 지시를 하고 과감하게 위임은 하지만 어떠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제9보병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설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굉장히 힘든 작전, 전과 확대 및 추격 작전을 맡겼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패튼 장군은 이런 것을 못하진 않았을 거고 안 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리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를 전적으로 믿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거 뭐 아니면 도일 수 있어요. 사람 봐서 시켜야지. 패튼의 약점을 굳이 찾자고 하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제9보병사단은 지금 현재 어이없게도 포위되어 있고 계속 부대를 추가적으로 보내지만 그것이 포위가 풀리질 않아요. 이게 이제 4월 5일에 풀립니다.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왔지만 추축군이 이때 철수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기록이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포위를 해서 피해를 주는 이득보다 지금 현재 자신들이 빨리 철수를 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을 아마 했겠죠. 근데 이 떡을 누가 주워 먹냐면 딱 철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군 포위된 거 안 도와주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제 몽고메리 장군이 야 공격 이래가지고 그걸 낼름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 장군들 심지어 동료들까지 몽고메리 장군을 그렇게 얄밉게 밉게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제5기갑여단의 일부가 가만히 제 공격 잘하고 있는 미 제34보병사단의 전투 지경선 내로 들어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군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딱 멈춰버려요. 전투 교전이라는 것이 뭐 우연히 만나서 치열히 싸우고 그 안에서 강하고 약함이 구별되고 순간순간 지휘관의 전술, 병사들의 분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현대전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특히 사단급 이상의 작전은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 단위로 화력과 기동을 통제해요. 몇 시 몇 분 이전에는 이 선 앞으로 가지 마라 하고 그 선이 있으면 그 선 앞으로 화력도 기동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사격을 또 발 단위로 통제를 해요. 하루에 니네 총알 몇 발만 쏴. 이것이 현대적인 작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요. 그것이 작전 계획이고 그 계획 안에는 여러 가지 전술적 통제 수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통제 수단을 따르지 않으면 전체 작전이 어그러집니다. 이것이 어그러지면 전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군이 전투 지경선 내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대전에서는 사전에 계획했던 화력 지원 계획을 통째로 못 써요. 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화력으로 최대한 적을 약화해놓고 부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의 예비대가 올 것 같으면 예비대가 올 것 같은 지점에 계획된 화력을 쏟아붓고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이 계획을 모르는 다른 부대가 들어오면 이걸 다 못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군 피해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아군인데 서로 몰라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투 지경선 내로 대열을 이룬 부대가 가고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것은 모두 적이라고 간주해요.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기갑여단이 들어왔다? 스탑하는 거죠. 미군의 전투지경선 내로 영국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작전을 멈추니까는 어떻게 돼요? 틈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독일군이 숨통이 트여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경멸될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해서 야 우리 독일군이 이제 여기서 끝장내자 해서 4월 14일에 공격을 시작하는데 영국군이 이때 북아프리카에 있는 독일군의 마지막 숨통을 자기들이 끊고 싶은 굉장히 갈망,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기꺼이 자신들이 조연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미 제2군단을 가지고 딱 독일군을 바칩니다. 이제 영국군이 공격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또 영국군이 민기적거려요. 이게 굉장히 욕을 먹는 부분인데 몽고메리 장군의 지휘 특성이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공격을 하는데 그냥 뭐 하루 이틀 민기적거렸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4월 20일까지 공격을 안 해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봐. 주변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군도 여기서 미쳐버려요. 독일군이 자기들이 공격을 할 상황이 아닌데 4월 20일에 오히려 이제 야 지금 모르겠다. 내가 죽겠다 그래갖고 4월 20일에 독일군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영국군의 피해를 입히고 오히려 영국군 전선을 수 킬로미터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흘 동안 영국군이 허부적거리죠. 그래서 이번에 또 요 앞에 프랑스군도 그렇게 한번 도와줬잖아요. 미군이 또 들어가가지고 독일군 측면을 공격을 해요. 여기에 이제 미 제9사단을 투입을 하죠. 미군이 자기들이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영국군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미국은 지금 도와주는 거라고요. 여건도 안 되는데. 이때부터 전투의 그
향방이 바뀌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었던 고지전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고지전이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독일군이 방어태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이에요. 독일군이 코너에 몰린 이 일대에 마침 600m, 한 500m 되는 고지들이 있었고 여기에 방어진지를 구축을 한 것이죠. 이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옥쇄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8일까지 주로 미군하고 독일군하고 공방전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이제는 미군이 갖고 있던 모든 부대를 넣어서 올인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군이 이때 183명이 전사를 하고 부상자가 1594명, 그리고 포로가 676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고지의 주인이 3번 바뀐 것은 이때가 유일할 겁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결국 식량과 탄약이 고갈된 추축군이 4월 30일에 항복을 하죠. 지금 당장 하나 드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뭐죠? 영국군은 뭐 했느냐? 미군이 독일군 힘을 다 빼놓으면 그때 공격하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쁘게 해석하면. 좋게 해석하면 임무를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미군이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작전에서 영국군이 들어간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얄밉죠. 독일군이 이때 완전히 소탕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이번엔 독일군이 마테우르라는 곳을 철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도시, 헛간, 건물 이런 데서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죠. 전형적인 시가전의 모습. 잔당이 남아서 끝까지 거기서 연합군을 괴롭혔다. 이것이 5일 동안 가죠. 5월 6일에 최후의 공세를 실시를 하죠. 비제르테 일대라는 곳에서 아주 지겹도록 싸웁니다. 미 제1기갑사단이 선두에서 공격을 하고,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독일군은 탄약이 없다, 식량이 없다. 그래서 항복하기 시작해요. 5월 첫째 주에 잡은 포로의 숫자가 몇인지를 알면 이거 영국군, 미군이 아무리 유리해도 쉽지 않았겠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7만 5천 명이 항복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5월 9일에 독일군 G2부가 항복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기세가 기울고 5월 13일에 독일군이 북아프리카에서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죠. 북아프리카 전선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북아프리카 전선 마무리하면서 네. 주요 인물 딱 3명 뽑아봤어요. 롬멜, 패튼, 몽고메리. 롬멜은 미치광이 손에 쥐어진 광선검이죠. 검 자체는 굉장한 전설의 명검이지만 미치광이가 잘못 쓰면 폭망하는 거죠. 몽고메리, 돌 속에 박혀있는 아서왕의 검. 빨리 뽑아야 되는데 안 뽑혀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뽑고 있어. 패튼은 인디아나 존스.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상대편이 온갖 무술을 다 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총 한 발로 끝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북아프리카 전선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당시 북아프리카에 주둔했던 비시 프랑스군 어땠습니까? 이쪽 저쪽 간을 보면서 박쥐짓을 하다가 독일군의 뒤통수를 치고 연합군에 붙었지만 계속 골칫덩어리였죠. 그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비시 프랑스군의 총참모장으로 알고 있는 야심가 프랑스와 다를랑 장군이었죠. 한마디로 권력에 눈이 먼 인물이었는데 그 최후가 참 비참했습니다. 암살을 당했거든요. 누가 다를랑을 암살했을까요?